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째지만 일부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과실 여부나 관리 감독이 소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데 궂은 날씨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멈추고 지난주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 연말에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아직도 일부 기능은 완전 복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죠. 피해 보상과 제도적 보완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아직 불확실한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유족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서 전 장관에겐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서 전 장관 등이 자진 월북 정황에 맞지 않는 정보를 은폐하고 관련 자료를 거짓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 전 장관은 대북 감청 정보 등 월북 정황에 어긋난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 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최근 이 씨 피살 이튿날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가 끝나고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대준 씨 실종 수사를 지휘했던 김 전 청장은 부당하게 월북으로 단정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김 전 청장이 이 씨가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거로 하겠다거나 사생활 같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로 월북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서 전 장관은 원본 기밀이 삭제된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부서에만 공유하도록 조치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집에 있는 소설책을 찢었는데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며 서 전 장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유족 등 고발로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서해 피격 사건 윗선 수사의 길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모욕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닷새 만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덮어놓고 구속해 망신부터 주려는 전 정권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장관과 김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피살 공무원 유족이 그동안 받은 고통이 크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청와대 안보라인과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월북몰이를 위한 조직적 은폐가 이루어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조작 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 불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도 튀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란 야당 반발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감사 방법들을 놓고 볼 때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러한 종복 수사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감사원에 의한 서둘러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수사 문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그동안 문개지원 수사를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해 최고 존엄이라고 애둘러 언급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언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제 삼아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정 협의까지 열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내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시장 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의회 폭거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농민들의 수요가 계속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이 좀 앞서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이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당 소속인 김도 법사위원장이 최대 60일까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어 90일이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 말고는 다수 의석인 민주당을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한적십자사 바자 행사에 참석하며 지난 유엔 총회 순방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비공개 활동을 이어가며 발언도 자제하는 등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서서히 보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테이프를 자르며 대한적십자사 바자 행사 개막을 알립니다. 지난달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이후 처음으로 공개 일정에 나선 겁니다. 김 여사는 행사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봉사자들을 격려했고 의류와 공예품을 살펴보다 직접 사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괜찮네. 한동안 김 여사는 사적 수행 논란, 장신구 논란 등으로 커진 비호감 여론을 의식한 듯 철저하게 몸을 낮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순방 때에도 부부 동반 행사 외에는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하다 캐나다 총리 부인과 미술관을 관람하는 모습이 YTN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엔 비공개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고 지난 8월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찾아 설거지 봉사를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내내 무채색 복장에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지된 이번 적십자사 바자 행사 일정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아직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더 보이는 게 필요하다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개 행사인데도 언론 취재를 제한하고 대통령실 전속 기사가 촬영해 편집한 영상을 기자단에게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김 여사의 전문 분야로 활동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행보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분간 여론 추이를 살피며 점차 보폭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카카오가 피해 보상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앞다퉈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꺼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의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방송통신발전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통신사나 방송국 등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대상에 민간 데이터 센터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도 포함하자는 주장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런 부가통신 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라. 국민의힘은 디지털 정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중화, 이원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대 국회 때 기업들의 반발과 이중규제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좌절됐던 상황.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미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망법에 의해서 다시 별도로 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추진할지 논의할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카카오가 무리하게 이제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가입자, 서비스 가입자라고 해서 그들한테 보상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국회가 업계의 반발과 법리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자유를 내세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는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대란에 국가적 대응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 한 곳에 시설 일부에 불이 났는데 온 나라가 난립니다. 해당 기업이 메신저 시장의 87%,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한 카카오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이런 독과점을 10분 활용해 미용실부터 영어학원에 골프장까지 문어발 확장을 이어왔고
계열사 수를 무려 129개까지 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문제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검색 조작이나 수수료 갑질 등 독과점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신종 반칙은 이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 등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지만 새 정부 들어 자유를 강조하며 하나같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같은 기업의 반칙을 규정하는 심사 지침마저 그림자 규제라는 반대에 막혀 행정 예고 이후에도 9달 동안 손발이 묶였습니다.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을 최일선에서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자율과 규제 완화 타령입니다. 대표적인 독과점 문제로 꼽히는 배달 수수료를 자율로 해결하자고 나섰고, 어떤 자율적인 그 규제를 통해서 그 시장 내에서 그 어떤 서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자는 온플법도 국회 통과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올해 통과를 원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를 원치 않으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 정책적 판단이 아닌 카톡 먹통 사태로 인한 여론에 떠밀려 공정위든 국회든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카카오톡 기능 마비에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쉬는 날 업무 지시 등에 시달리지 않아 해방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퇴근 뒤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만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윤상훈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10시간가량 이어진 지난 15일,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요한 연락을 하지 못해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업무 관련해서도 가는데 문서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그런 걸로 송신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갑자기 끊어지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오히려 연락이 끊긴 덕분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휴일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해방감, 좀 편안하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 쪽으로도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어서 좀 편했었던 것 같고 업무 시간 외에 왜 연락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좀 쉬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을 통한 업무 연락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가끔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카톡 특성상 저희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 숫자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업무 시간 외에도 메신저로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퇴근 후에도 단절되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모든 일상이 업무와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장시간 노동이란 개념이 사업장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 디지털, 인터넷 아니면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일이 또 이제 연장으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이미 국회에선 지난달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종만 그 지역과 그 산업별로 특성이 다른데 상사가 카톡을 하면은 그 위법이다. 이거는 너무 획일적인 규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대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카톡 등으로 자연스레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게 일상화된 상황.
예상치 못한 사고로 스마트폰 알림음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면서 퇴근 뒤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발표가 나온 지 한 나흘 만인 것 같고요. 네. 공교롭게도 또 오늘 지방검찰청에 대한 이제 국정감사가 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 당일 이렇게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는 것도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감사 때는 오히려 더 시끄럽죠. 뭐 그렇습니까? 국정감사 때는 오히려 그 정치적 쟁점, 정쟁, 여야 간에 뭐 서로 그 상호간의 공격, 그러다 또 고소고발도 많아지고 요 근래에 의원 상호간에 여야 정당 상호간에 고소고발한 것도 윤리 제소 이것도 이 국정감사 기간에 다 벌어진 거거든요. 평소보다 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 국방장관하고 전 해양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를 보고서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는 느낌하고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감사원 수사 의뢰 받고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검찰 자체적으로 이미 고소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긴 거는 참고 자료 정도 될 겁니다. 뭐 무의미한 건 아니겠지만은 감사원은 그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만큼 그렇게 깊이 조사를 못했을 거고 검찰 수사가 아마 본령이고 거기에 감사원 조사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한 거는 그동안에 검찰에서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조만간에 또 그 당사자 중에 당사자가 크게 네 분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방장관 서욱, 또 국정원장 박지원, 또 통일부 장관 또 이인영 이 네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사건 대책 회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서훈 국정원장하고 또 그 누구죠 저기 다른 예 박지원 네. 박지원 국방장관하고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뭔가 좀 소환 조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원 조사는 이제 불응했지만은 그건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에서 소환하면 거기 가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흐름으로 보면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전 정권의 이제 장관급 인사에 대한 그 영장 청구는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이란 말이죠. 좀 앞으로 이제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잘 짜여진 각본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의 중간 발표도 결국 감사원법을 위반해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강행한 거잖아요. 네. 감사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했다고 하는데 발표도 강행을 했고 절차도 위반했고요. 그리고 나더니 바로 검찰에서 지금 서욱 장관을 단 한 차례 조사를 하고 바로 기소를 이제 영장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밈스라고요. 그러니까 군사 정보 체계 내에서 정보를 삭제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나왔습니다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증거를 무리하게 끼워 넣기를 해가지고 월북으로 추정하는데 단정적으로 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혐의예요. 특히 밈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기관에다가 배포를 하고 나서 판단을 했어요. 정보를. 그 회의를 끝나고 나면은 이건 아주 민감한 정보 자산이기 때문에 감청, 도청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한미연합 자산이기도 하고 하니까 필요 없는 기관에게는 다시 걷어들여서 원본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그냥 이렇게 다른 기관에는 계속 보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일종의 쓰레기를
버린 것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위법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원본 중에 삭제된 게 있느냐, 없어진 정보가 있느냐? 아닙니다. 거기다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증거들은 국가기관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소위 구속영장의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윗선으로, 그러니까 서훈실장이나 박지원 원장한테 물어볼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서욱 장관을 엮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밖에 사실은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법사위에서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감사를 왜 개시했냐고 물어보니까 TV를 보다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얼마나 답변이 궁색하면 TV를 보다가 본인이 결정을 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결정을 하면 그게 감사가 개시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정말 감사원의 오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돌격대 중에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사무총장이 자기가 TV를 보다가 새벽에 결정하면 그게 우리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날 정도로 보복감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 검찰과 감사원이 정말 합동으로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런 지시하에서 이게 진행되는 그런 하나의 연극 같은 걸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전체 조사 수사가 하나의 이제 기획된 그런 그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감사원이 전 정권의 한 20명 정도의 인물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제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예. 이 2명에 대한 그 영장이 발부가 될지, 과연 이제 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예. 이게 전 정권의 이제 장관급 인사인데요. 예. 과연 그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군사 관련 자료와 이제 관련된 것들인데, 예. 이분들은 이제 이 퇴직하고 나왔단 말이죠. 예. 군에 이제 자료가 있는 것이고, 그 증거인멸의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이제 법에는, 형사소송법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법원은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네. 어느 시기에 법원이든 간에, 또 어느 정권의 사회에서 법원이든 간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또 민심이 약간 뭐랄까요, 좀 그 약간 인민재판적 성격도 있겠지만은, 민심이 안 좋으면 또 다른 그 이유를 대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많았던 게 지난 정부였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 뭐 단적인 예고, 또 그 이전의 정권도 그랬고 법원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구속시키기 싫으면 네. 그냥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없다 하고 구속 안 시키는 거고, 구속시켜야 되겠다 또는 구속시켜야 될 부담을 느끼고 하면은 또 다른 사유를 들어가지고 사안의 중대성, 또 뭐 혐의가 소명됐다, 그 입증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구속시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또 재판부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자체는 중대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이제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안 죄명 자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대한 거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그 김관진 전 이제 국방장관이라든가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월호 사건 그 시기에, 그 신몰되던 시기에 이 일지를 몇 줄 잘못 기입했다 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문서 작성죄로,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그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 고초를 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결백이 다 밝혀졌지만은,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국정원이 그러니까 그 9시 40분쯤인가 이제 시신이 살해당하고 소각됐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대통령께 보고들이 아마 그 사이에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1시에 아까 좀 말씀드린 그 네 분이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회의를 하고서 돌아와서 새벽인데 직원들 불러가지고 국정원은 사심전서권 삭제, 첩보보고서 그 관련된 그 월북과 반대되는, 월북 혐의와 반대되는
그 성격의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 지시를 하고 국방장관은 그 새벽에 돌아와서 직원 불러가지고 또 60건을 삭제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지난번에 정부 때 했던 사안과 비교해도 몇 배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법원이 그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뭐 구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사나 또는 그 공소 유지는 상당히 엄중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가 아닙니다. 삭제가 아니고 배포선을 정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포선을 10군데 줬던 것을 예를 들어서 5군데로 정비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부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저는 이번 검찰의 기소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이건 낙인 찍기 그리고 전형적인 기정사실화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감사 발표를 보면은 이제 이 한자가 적혀 있는 그런 구명조끼가 있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저 정보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 묵살했다. 이렇게 이제 감사원 그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나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은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무선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감사원의 자료들도 전부 추정에 불과해요. 주장에 불과하고. 근데 오늘 검찰도 보면은 그거를 기초로 추정을 가지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 월북 추정이었죠. 추정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NLL 이북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정보자산이라고 하는 게 다 감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그 당시에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이렇게 추정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추정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로 지금 와서 이런 것들을 왜 안 했느냐고 하면서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대북 여러 이제 정보 자산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조금이라도 판단이 본인들과 다르거나 이후 지나고 봤을 때 뭔가 판단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 처벌받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관계 특성이나 아니면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법적인 잣대로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서면 보고를 받고 나서 3시간 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밝히라고 이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건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라면은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거는 수사 결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감사원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미 조사를 한 것만 가지고도 대통령에게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이미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두 분이 이제 강제 수사 대상이 됐고 또 박지원 또 서훈 이 두 분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 두 분 이외에도 그분들이 뭐 인신구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아랫선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구조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그다음에 4사람의 관계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실행 직접 부서인 해경청장이 있고 하지만은 감사원이 20명을 수사 의뢰했듯이 그 실무자들이 다 관여가 돼 있던 겁니다. 그 6분만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실무자들이 그 실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료 지우는 것도 실무자 불러서 한 거거든요. 그 장관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미 기초 조사는 다 끝났고 제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사실 확인이 됐고 그 관계 장관들의 그 혐의도 대충 이제 입증이 됐고 결국 대통령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3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움직였으면은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 살릴 노력을 했느냐? 특히 북한하고는 뭐 거의 뭐 직통이 그 소통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북한 측에다가 알리고 그 빨리 좀 돌려달라고 이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했는데 북한이 안 들은 거냐? 아니면 아예 안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에 그 구조 노력을 다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제대로 구조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탄핵까지 몰아갔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이건 엄중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것을 최초 발표 때 없었던 건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국 그 월북으로 추정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최초 발표는 그런 혐의가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언지를 주셨느냐 아니냐 그것도 조사 대상이죠. 네. 그런 거 하려면은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어떤 행태든지 간에 뭐 서면 조사든 뭐 어떤 행태든지 간에 조사에 임하시고 본인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이게 3시간의 진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황당한 모략입니다. 왜냐하면 저 3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9월 21일 날 저녁 6시경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셨어요. 2일. 예. 22일. 예. 그리고 9시경에 이제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3시간 동안 이 우리 정보자산에 의해서 쭉 국회 국방에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군 당국도 이게 이제 북한 측에서 사살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녁 8시부터 한 9시 반, 그 사이 한 1시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해군과 이제 그 북한이죠. 북한의 해군 당국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잡혀서 그때 이제 우리도 당국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그런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는 NLL 넘어서 이제 우리 사람이 실종이 됐고 그게 이제 북한 쪽에 아마 잡혔던지 뭐 그런 것 같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그게 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욕주기 그리고 낙인 찍기 이렇게 좀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 국민의힘이나 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이 정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외교 참사, 경제 위기 뭐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탈출하려고 자꾸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왜곡하고 이렇게 모략하는 이런 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 대표와 손잡고 이 소위 국가적 위기, 경제 위기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자라고 하는 리더십을 대통령이 보여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을 저는 대통령의 결자 해제에서 풀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여야가 함께 합시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합시다. 이 위기를 돌파합시다. 이런 리더십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니까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국정감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중간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지났고 이제 반환점은 이제 돌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마다 워낙이 지금 이 여야의 대치 전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책감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정쟁에 가까운 그런 공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좀 국민들의 좀 실망이 크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안위 이 국감에서는 또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자료 제출을 놓고 뭐 고성이 좀 오가기도 했습니다. 또 파행이 되기도 했고. 게다가 이제 문체위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이 다시 이제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게 지금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시비를 이제 따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그 시끄러운 그런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결국은 정치가 엉망이 되고 국회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안 될 거다라고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대표가 출마하신 게 잘못된 거죠. 국회 들어오시고 당대표 되시고 그런데 본인은 사법 리스크가 뭐 역대 이 정도 웬만한 국회의원도 사실 이 정도로 여러 혐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통령 후보 또 다시 당대표가 된 분이 이러면은 또 본인이 그걸 다 공사를 구분해가지고 내 사건은 내 사건대로 내가 알아서 대처하겠다. 당은 일체 관여하지 말라. 내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정치는 정상적으로 해라.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 제대로 해라. 그건 관계하지 마라. 이러면은 관계 없는데 이번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민주당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게 방탄을 하기 위해서 자기 당대표가 또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이재명 국감이 돼버렸고 또 한편으로서 민주당은 또 이제 이건희 국감을 하고 김건희 국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선 과정에서는 뭐 좀 지나치지만 그래도 뭐 그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해서 공격적 측면에서 또 그렇게 그 후보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이해한다면 할 수 있는데 대선 끝나면 좀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표가 딱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모든 걸 그쪽으로 이제 총동을 하면서 다시 또 이 김건희 카드도 다시 꺼내가지고 결국 정권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흠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빼야 이 문제가 해결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또 다시 꺼내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국감이냐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국감을 해야지. 김동연이 지사인데 왜 이재명 국감을 하느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번 국정감사, 작년 국정감사까지 한 거 이후에 그걸 모든 분야에서 그 이후에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사실 7월 1일장가 취임했기 때문에 이제 2달밖에 안 돼서 뭐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뭐 국감하려고도 할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국정감사 때 이후에 국정이나 경기도정이나 이걸 해야 되고 그러려고 보면 이재명 지사 관련 국감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는 왜 했냐? 이분은 뭐 무슨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시기 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을 국감장에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재명 리스크가 저렇게까지 또 번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하여튼 이 문제, 사법적인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그 전국 상황이 마치 대선 3라운드처럼 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면은 달라질 줄 알았다는 게 그야말로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역대 대선은 다 끝나고 나면은 대선 때는 많이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적어도 상대방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욕 주고 탈탈 털고 하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으로 기소가 됐으면은 그래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소가 된 게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가 역대로 선거법 위반했다고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그것도 말한 거 가지고 무슨 돈을 뿌렸다든지 무슨 대단한 무슨 큰 뭘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언한 거 가지고 그냥 바로 전 대선 후보 그것도 현재 민주당 야당의 대표를 기소를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 내에도 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바꿔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나 역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거는 여당이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시고 그러면서 전국을 이끌어가야 대통령제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민생에 문제가 생기면 1번 책임은 무조건 대통령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제의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통 크게 한번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국을 좀 전환을 시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통 큰 정치를 통해서 좀 전국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대선 3라운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이제 대선 4라운드, 5라운드가 되면 좀 곤란하겠죠. 앞으로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마라도 앞바다에서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날씨가 나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어선 한 척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해경 구조대를 태운 단정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선적 29톤급 어선이 전복된 곳은 마라도 남쪽 6.8km 해상입니다. 어선과 연락이 안 된다며 선주가 새벽 2시 40분쯤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선박 식별 장치 AIS 신호가 17일 오후 4시까지 잡혔다 끊긴 뒤 10시간 만입니다. 어선에는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베트남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명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조업 전 바다에서 대기하다 궂은 날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업한 게 아니고 소명을 내리고 조업차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그 당시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가지고 날씨가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 투명 중에 아마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어선은 29톤급으로 당시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할 수 있는 15톤 이상 어선입니다. 어민들은 최근 고유가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 힘든 상황이라며 풍랑주의보에도 조업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또 조업을 위해 바다에서 자리 잡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자리가 있고 고기가 난다 하니 선장님이 우선은 먼저 이제 자리를 해야지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은 막 사방팔방 돌아다녀야 되니 선장님은 거기 가서 정박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사고 해역에선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등 20여 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습니다. 풍랑주의보 속에 종일 초속 12m의 강풍과 4m 높이의 파도가 일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10여 차례 선내 수색을 했지만 수중 상황이 나빠 선실까지 접근하지 못해 선원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에서 사라진 구명벌에 선원들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명벌에 대한 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이제 카카오 장애 사태가 발생하고 나흘째인데 아직도 일부 기능은 완전히 복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이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좀 아직은 좀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피해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 한 개 화재가 전체 카카오를 먹통시켰고요. 또 이게 대한민국의 주말을 넘어 오늘 나흘째거든요. 네. 나흘째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가 네이버는 순식간에 이제 복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으면서도 지금 다음 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1시에 브리핑한 걸 보니까 오늘 중으로 복구가 끝납니다 라고 발표했는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도 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주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약관상 이게 유료 서비스인지 무료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보험업계에서는 무료 서비스, 특히나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SNS는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기자들도 작가분들과 소통을 하거나 원고를 보낼 때는 주로 카카오톡을 쓰는데 주말 동안 내내 안 됐거든요. 네. 그런 이제 이 무료 서비스라는 특성상 그러나 이걸 보상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 포털 카페에서는 지금 무료 서비스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법률 자문단이 꾸려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내역이 있는지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가 피해 보상이 가장 어려운 부분, 물론 일부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내놨어요. 멜론이라는 서비스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72시간 정도 이제 보충하는 기간, 그것도 현금 보상이 아니라 네.
자기네가 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또 이것도 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상점들이에요. 소상공인들은 정말 결제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데 이 피해에 대한 내역이 지금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 택시입니다. 카카오 택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은 이제 이 길에서 부르기보다는 앱을 통해서 호출하다 보니까 주말 가장 붐비는 시간대 이제 놓친 겁니다, 손님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이제 4개 택시 조합이 모여서 보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의 근원은 독점적 이제 지위에 있는 카카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상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는 이제 미묘한 게 좀 깔려 있어요. 택시 노조의 경우는 최근에 서울시 국토부가 발표했던 심야 택시 활성화 제도를 내놨거든요. 당시에 기본적으로 어떤 애를 내놨느냐. 일단은 집에 있는 택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플랫폼 택시, 타다 서비스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머뜩치 않은데 지금 보상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택시 노조들은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카카오 측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각종 피해를 입은 사례를 채널을 통해서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보상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피해 이제 받은 거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또 입증 받아야지만이 보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입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한 200억 원대, 적게는 150억 원에서 한 220억 원까지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봤더니 매출로 인한 피해는 한 1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유료 사용자를 가정했을 경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한 120억 원 정도. 그러다 플러스 알파 지금 추가로 지용되고 있는 이제 이용자 중심의 집단 소송이 이어진다면 여기에도 한 100억 원대 보상금이 지출된다라고 가정하면 한 220억 원대 최대 이제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집단 소송이라는 게 소송 인원의 문제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규모는 좀 더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면 정작 이제 건물 관리를 잘 못한 임대인, SK CNC 측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카카오 측도 완전히 이제 배상 책임에서 이제 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전적 배상 문제에 관한 한 굉장히 큰 장기간의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자체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일단 이제 이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피해 범위가 더 광범위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피해 액수를 이제 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간단하지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카오 측의 고의성이나 이제 과실 여부도 이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과거에 이제 판례나 이런 부분도 과거 이제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배상하라 그런 판결이 났는지 법리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전망을 그렇게 이제 좋게 보지는 않으시는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업계에서는 지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좀 보게 되면 매월 또는 일정한 시기에 결정하는 이용요금이 없다, 무료용자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전적 배상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맡은 이번 대표 변호사 측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별개다. 왜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오류에서 파생된 일상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모아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건 우리 이용자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플랜 B를 세우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집단 소송이라는 게 카카오 측이 이제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카카오 서비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이제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것 동안 이제 사례를 보더라도 크게 보상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보고 있고 아마 가장 최근에 이제 똑같은 사례를 좀 찾아보면 2014년에
삼성 SDS가 과천의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었거든요. 네. 이 화재로 인해서 당시에 받았던 보험금이 한 318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피해액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이제 책정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지급한 이제 손실 보상액 등을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뭐냐? 사실 입주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여기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이 건물이 어떤 자연상의 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산정이 한도가 7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적죠. 앞서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거의 한 2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제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건 한 4천억 원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4천억 원이니까 충분하지 않겠느냐? 여기는 한 4개 보험사가 나눠서 이제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보험의 성격은 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의 건물 서버에서 입은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지, 이걸 제3자,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들, 카카오 이용자들에 대한 이 피해 보상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피해 보상에는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와 별도로 이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 카카오와 같은 그 업계 이제 독과점 사업자에 의한 어떤 폐해를 좀 방지하자, 이런 두 가지의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그 행정적인 점검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하는 거와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뭐 정치권이나 정부가 일단은 이번에 이제 화재가 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러한 이제 망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죠. 맞습니다. 일단 이제 당정의 경우에는 이번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민간한테 데이터 센터를 관리와 이제 책임을 맡는 게 맞느냐? 네.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민간 데이터 센터라 하더라도 이 파급 영향을 고려해서 이거를 국가 재난 관리 시설로 지정하자. 이렇게 되면 민간이 관리하는 걸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카카오처럼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주요 데이터 보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재난 대비 계획 수립 의무를 이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가 또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이 서버와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 의무예요. 지금 이원화가 안 돼 있어서 문제인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금 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이제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이 여러 공간에 복제해두는 이중화를 이제 의무화하게 되면 한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동 백업 시스템, 다른 센터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서비스 전면 중단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아마 내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독과점 폐해를 좀 들여다보는 건데요. 이 어떤 시장의 어떤 이 우세적인 그 지위를 이용한 어떤 그 문제점이 좀 많이 있지 않았냐.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고 재발 방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무관한 문제입니까? 사실 카카오의 어떤 문어발식 사업 합장은 너무나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고요. 뭐 이제 사실 그 김범수 창업자는 뭐 지난해까지 3차례나 국정감사에 불러갔어요. 그때마다 한 얘기가, 야, 미용실 플랫폼도 여기 들어가 있고 꽃다발까지 니네가 이런 골목시장, 정말 공목상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으로 이 업체가 보니까 매출은 6조 원대인데 우리나라에서 SK를 제외하고 자회사가 가장 많은 회사인 게 드러났거든요. 해외 자회사를 빼고도 134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플랫폼 이제 독점 규제에 관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선 자율 규제, 후 제도와 이제 이 규제 입장을 보여왔는데, 하지만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관련된 이제 법안을 좀 가시화하려는, 지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무료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한 건데요. 맞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다른 그 업계와 같은 그런
이 독과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사실은 카카오가 지금은 공공의 적이지만 서비스가 정상화되면 과연 카톡 안 쓰고 다음메일 안 쓸 거냐. 사람들은 변화, 이게 귀찮은 거 꺼려하거든요. 그래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플랫폼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카카오가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 저 사후 공헌하겠습니다. 시장 독점적 자회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하고 공헌을 했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 몸집이 커졌어요.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수시로 재난 대응 훈련을 하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정부의 뭐 규제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2, 제3의 카카오를 키워야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시장 독점력 90% 이상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업체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 규제와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굉장히 커간 업체들이 자기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서 이제 불공정 경영을 통해서 이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은 견제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싹들, 스타트업 기업이 나와서 이들과 이제 공정하게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키워주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나와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진이 군복무 계획을 밝히면서 멤버들이 하나둘 입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는 멤버들이 희망한다면 군복무 중에도 공익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BTS가 입대 뒤에도 공익 목적의 국가적 행사나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BTS의 병역 문제로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 예술인의 대체 복무 허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멤버들이 입영 의사를 밝히면서 과연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이처럼 마약이란 단어의 잦은 사용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중독적으로 맛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음식 앞에 마약이란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마약이란 단어의 사용이 늘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이 발의된 건데요. 마약류 상품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마약이란 단어를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 중인데요. 누리꾼들은 마약이란 단어의 오남용으로 마약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며 찬성했지만, 일부는 마약 단속을 하지 않고 마약 김밥 명칭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그럴 거면 밥도둑, 살인미소란 단어도 금지하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 있는 시험 사육장에 취재진을 초청해 바닷물에 키운 광어와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 키운 광어를 함께 공개한 건데요. 그러면서 양쪽에서 자란 광어가 생육한 상황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은 방사능 노출의 위험과 장기적인 피해를 광어 몇 마리를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멈추고 지난주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 유행 속에 치러진 세 번째 수능, 확진된 학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만 3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1만 5천여 명이던 일주일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는데 증가폭이 2배가량으로 커진 겁니다.
이런 확진자 더블링 현상이 이어진다면 시차를 두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도 현재 확진자가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 추세를 따라가 연말에 재유행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 방역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올해도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따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인 점을 고려해 11월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전국 108개 학교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습니다. 코로나로 입원 중인 수험생은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능 사흘 전인 11월 14일부터는 방역을 위해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 수업이 권고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월간 유의죠. 이번 달은 결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과 양육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죠. 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은 하더라도 출산과 양육은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간 유의죠. 지난 첫 시간에 결혼을 요즘은 이제 선택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뤘었는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도 좀 이와 비슷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걸로 추정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데요. 지난 7일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 자료를 보면 이 합계 출산율이 5년 뒤인 2026년엔 0.69명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혼인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게 보편적인데요. 이렇게 출산율이 빠르게 줄어드는 데는 결혼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10년 사이 결혼 건수는 42%나 감소했습니다. 나아가 결혼한 부부 중에서도 무자녀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5에서 49세 가임기에 있는 기혼 여성 중 무자녀 비중은 14.5%로 5년 전보다 3%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 30대로 좁혀서 보면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이 무자녀였습니다. 혼인 관계를 이루더라도 이것이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 PD가 이번에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를 만나고 왔다고요. 네, 일명 딩크족이라고 부르죠. 맞벌이하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를 가리키는데요. 지난해 통계를 보면 20대 가운데 절반은 결혼한 뒤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답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딩크족으로 살고 있는 결혼 6년차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차 딩크 부부 김나연, 조민규입니다. 시그니처.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선 쓰잖아요. 이게 아이를 낳아서 뭔가 양육하고 딱 그럴 수 있는 그 나이대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사실 결혼 정년기도 없는 거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너무 높고 나는 그만큼 잘할 자신은 없고 굳이 거기에 그렇게 내가 애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한번 와봐야겠다. 와봐야겠다, 진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네. 아, 이렇게? 그러네. 여기 이렇게 꽂혔네. 계속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 애 안 낳는 젊은 애들이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전에 식당에 갔을 때 맞아. 만물의 영장인 인류가 네.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식당 아주머니가 막 뉴스를 보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막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없으면 응당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제비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잘못했나 이러면서. 지금 워낙에 이제 출산율이 낮으니까 참 나라를 생각하면은 저희가 참 애국자는 절대 아니구나. 나라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못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나의 에너지의 포커스가 상대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자식을 키우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 결혼할 때 막 그러더라고. 너 애를 꼭 낳아야 된다. 자식이라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부부 사이에 애정이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면 과연 그게 행복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한테 들어갈 애정을 배우자한테만 딱 쏟을 수 있다는 거. 저기 핸드폰에 좀 갖고 와봐. 타이머 돼야 돼. 이게 시그니처 푸드예요. 이게 지금 알리올리오? 너무 당연한 그런 필수 코스가 아니고 이제 하나의 선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선택이 저는 되게 지금 만족스럽고 너무 좋다. 저도요. 네. 네, 지금 뭐 보니까 이 자녀에게 갈 애정을 배우자에게만 쏟을 수 있다. 그게 아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과 부부의 직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는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부부 각자의 희생도 뒤따르는 만큼 출산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자녀가 주는 기쁨도 크지만 부모님 세대를 볼 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뭐 심리적, 경제적, 또 커리어 개발 이런 측면에서 좀 스트레스나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출산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부들이 아직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30대 부부도 만나봤습니다. 출산을 결심한 이유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은 무엇인지 또 걱정되는 점은 없는지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먹여보자. 상우 배고프대지? 상우는 저기 먹으면 되지. 상우 야채 좀 먹여야 되는데. 상우와 윤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옥인화, 아빠 남공희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낳아야겠다 이런 것까지 한 건 아닌데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이제 내 가족, 한 가정이 되는 것도 저는 기대되는 것도 있었고 이제 둘이서 처음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생각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아기가 워낙에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하나 더 낳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게 됐죠. 슬, 아이고 좋아. 윤슬이. 뭐 정말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진짜 되게 벅찬 감정이 드는 게 있어서 일찍 퇴근하는 날은 상우 데리고 오는데 안아달라고 하고 나서 오면서 웬일인지
토닥토닥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애기인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좀 생각의 범위도 넓어지고. 좋은 건 많은데 힘든 것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물가나 이런 거 아이들 학원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맞벌이를 하면 9시 출근, 6시 퇴근하면 이게 아이들이 부모랑 있을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부모들을 조금 더 집으로 일찍 보내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결국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똑같이 돌아가도 이제 육아 선택할 것 같아요. 혼자 살고 그런 삶도 좋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고 또 지금은 또 지금대로 너무 좋아서 결국은 언젠가는 낳지 않았을까 싶긴. 네,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행복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민도 엿보이는군요. 네, 앞서 보신 딩크족 부부처럼 배우자의 관계, 개인의 자유 등 가치관에 의해 무자녀로 살기로 한 부부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과 양육 부담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느끼는 부담은 무엇이고 왜 망설이는지를 파악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자녀 부부 중에서도 사회 경제적 이유로 망설이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낳지 않으려는 이들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 활성화 또는 부동산 안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씩 해결되어 가지 않을까. 네, 저출생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월간 뉴이처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월간 뉴이처 다음 시간에는 난임 문제를 다룹니다.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문제를 겪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난임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부부까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수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